자, 오늘 수업할게요. 자, 우리 오늘 이제 재무 활동하고 다음 시간에 현금 흐름표 간단하게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거 하면 중간고사인데 다음 시간에는 교재를 꼭 가져오세요. 그래서 교재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거 제가 좀 찝어준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꼭 교재를 가져오세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재무 활동 볼 건데, 이것도 소리가. 자, 우리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면 지금 세 가지 활동이 있었죠. 세 가지 활동 뭐죠? 영업 활동, 재무, 투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영업이랑 투자였죠.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투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자산. 금융자산 중에 주식이랑 채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있었죠.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우리 여러 가지 배웠는데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취득 후,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총 4가지 배웠잖아. 감가, 그리고 평가. 그렇죠. 각각의 내용은 제가 리뷰 한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전체적인 틀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무형자산은 우리 한 3가지 정도 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영업권, 그 다음에 R&D 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개념과 관련된 거 몇 가지 왔었죠. 무형자산도 감가를 한다고 했는데 상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과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 그 정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 산업별로 갖다 다르다? 다르다. 그 유형자산을 잘 써서 매출액을 얼마만큼 내는지, 그게 뭐다? 기억나요? 유형자산 회전율.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써서 매출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거였죠. 그죠? 당연히 이게 높을수록 내가 뭐 하다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잘 쓰고 있다는 거죠. 잘 쓰고 있다는 말은 매출을 내고 있다는 소리죠.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케이스 많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사고 싶은 게 카메라거든요. 예전에 저도 카메라를 좋아해가지고 DSLR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DSLR. 굉장히 무거운 카메라 있잖아요. 예전에 오막3이라고 꿈에 그리던 카메라를 제가 예전에 알바를 몇 년 했지? 2년인가 3년인가 해가지고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이제 제가 형편이 어려가지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카메라에 대한 좀 욕구가 생겨서 요즘에 카메라를 알아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산,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약간 방치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샀는데 방치되고 있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앉아서 타는 거 있죠. 실내에서 타는 거, 자전거. 그게 옷걸이가 된 지 좀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어요? 샀는데 방치되어 있는 거 없어요? 다 잘 쓰고 있어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해서 유형자산으로 구매했는데 안 쓰고 있는 것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회전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 중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샀어요. 기계장치를 이제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야죠. 처분해야죠. 내가 10억에 샀는데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해. 그래도 털어내야죠.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유형자산 회전율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재무활동에 관련된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재무활동인데, 똑같이 재무활동과 관련된
계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그 창업 비용으로 어떤 기업을 창업했을 때 돈이 적게 드는지. 자, 재무활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갈게요. 자, 재무활동이라는 결국에 돈을 어떻게 하는 거다? 조달하는 거죠. 조달한다는 말은 내가 얻는 거잖아요. 내가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얻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뭐? 빌리는 거. 누구한테? 은행한테 빌리는 거. 혹은 투자들에게 돈을 투자받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텐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치킨집 누가 많이 차리죠? 은퇴한 공무원들이 많이 차리잖아요. 은퇴한 공무원들이 이제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 이제 가지고 한 2, 3억 정도 가지고 이런 치킨집을 차리죠. 그런데 이름 없는 치킨집을 차리면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뭘 차려요? 프랜차이즈를 시키죠. 프랜차이즈를 이제 영업하죠. 그러면 얼마 정도 드냐 봤더니 이게 지금 2024년도 기사긴 한데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든대요. 그리고 빵집은 한 2억, 2.6억 정도 초기 투자금이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23년도 프랜차이즈 산업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최근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내용이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좀 할게요. 이렇게 있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에서 가맹사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2024년도 가맹 본부 브랜드 가맹 점수, 요거는 다 알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부, 우리가 그 본부가 있으면 그 본부에서 가맹점을 이렇게 쭉쭉쭉 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게를 보면 본점 돼 있는 거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상남동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점에서 그런 지역에 있는 가맹점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면 브랜드 수가 지금 프랜차이즈가 12,000개 있어요. 생각보다 맞나요? 정말 꽤 되죠? 그리고 가맹점 수가 36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런 그 동향이 조금 달라지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즘 경기가 조금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 요거는 가맹점 수는 증가율이 조금 줄고 있는데 실제로 매출액은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좀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어릴 때는 피자 맛이었어요. 아니면 미스터 피자.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시켜요? 도미노 먹어요? 도미노 먹어요? 뭐 먹어요? 피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그런 좀 큰 브랜드 피자를 시켜 먹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좀 영세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듣도 보도 못한 약간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좀 놀랐어요, 저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브랜드별로 어떤 게 매출 1위인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게 내가 LG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은 아는지 좀 궁금했었거든. 여기 보면 너무 많이 내네. 이제 프랜차이즈를 총 외식업이랑 도소매업이랑 서비스업 이렇게 쭉 나뉘는데 지금 외식업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매출이 많이 날까? 이런 거 조금 궁금하잖아요. 치킨일지, 중식일지, 한식일지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디가 제일 높아요? 매출액
한식이 제일 높죠. 난 좀 의외였어. 생각보다 한식을 만든다고? 프랜차이즈 한식 하면 저는 떠오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했고, 그 다음에 뭐 커피나 제빵은 뭐 꽤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봤더니 보세요. 아, 한식이 본죽, 본짓, 아, 한솥이 한식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맹점수랑 신규 개점수 뭐 이것도 의미 있는데 매출액이 일단은 우리는 궁금한 거니까 치킨은 저도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갓 튀긴 프라이드는 나 처음 듣거든. 여러분들 알아요? 알아요? 아, 그러니까 전 제일 신기했던 거는 피자. 모모 피자 나 처음 듣거든. 써오릉 피자, 번쩍 피자 이거 난 처음 들어요. 그래서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가 약간 그 분야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약간 대기업의 약간 뭐 사실 빵집 하면 파리바게뜨였죠. 근데 지금은 파리바게뜨가 아예 순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매출 상위에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뚜레쥬르는 왜 1등인지 저는 잘 모르겠긴 해요. 여러분들 빵집 가면 어디 가요? 응? 빠빠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여튼 이런 이제 가맹점들을 차리려면 사람들이 일정 규모의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자본금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자본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은행에서 빌리는 거, 두 번째는 투자를 받는 거. 자, 지금 봤던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쓰겠어요? 1번, 2번 중에 어떤 걸 쓸까요? 1번을 쓸까요? 2번을 쓸까요? 일반적으로. 자, 그럼 다시 바꿔서 말해서 내가 은퇴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2억 받았어요. 그러면 그 2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몇 번이죠? 2번이죠? 그죠? 1번은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돈을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외부에서 받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내가 무슨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닌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아무도 투자를 안 하지. 그죠? 아는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자기 돈을 투자하면 내 돈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치킨집을 차리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은 내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내가 투자했는데 내 돈이에요? 아니죠. 내가 투자하면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 회사의 자기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을 내가 투자했다. A라는 기업을 내가 차리는데 자, 일단 A라는 기업과 나는 다른 거 알죠? 법인이랑 나는 다른 주체예요. 내가 투자를 했지만 그 A라는 법인을 차리는 순간 얘랑 나는 다른 사람. 그래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은 뭘까요? 자본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물론 영세한 기업은 그런 회계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돼요. 자기가 1,000만 원 넣고 그냥 자기가 1,000만 원 빼고 마음대로 돼.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가맹본부랑 계약을 맺거든요.
너 자본금 얼마 넣어야지만이 돼. 너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타인 자본을 쓰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을 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익혀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일단 먼저 주인인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주주에 대해서 알려면 주식회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주주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먼저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되죠? 기업이 주식을 팔려면 뭘 해야 되죠? 상장을 해야 돼요. 상장. 기업이 주식을 팔려면 누구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팔려면 상장이라는 걸 해야 돼요. 상장이라는 건 뭐냐? 증권거래소라는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마켓에 내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 요즘에는 네이버 그거죠?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상품 같은 거 누구든지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올릴 때 아무나 그런 제품을 올릴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그 주식을 다른 사람이 산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망하면 그 주식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휴지 쪼개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거래소라는 시장에 내 주식을 올리려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준이 가장 빡센 곳이 코스피.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 게 코스닥. 코스피랑 코스닥은 들어봤죠? 그죠? 코스닥. 그래서 규모가 큰 기업은 코스피에 상장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이라는 걸 해요. 이제 거기에 상장하면 우리가 쉽게 금융사에서 나오는 앱이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곳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장된 이 회사는 이제 주식 회사인데 이 주식 회사는 자, 주주는 출자한 자금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라고 많이 합시다. 그냥 A라는 기업이라고 할까? A라는 기업의 주식을 5만원짜리를 10주 샀어요. 그러면 50만원을 제가 투자했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50만원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이 50만원을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소리예요. 그 이상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차렸는데 투자금을 1,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망했어요. 근데 빚이 10억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투자금 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내 회사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을 어떻게든 갚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주식을 투자한 주주들은 내가 투자한 그 한도 내까지만 50만원까지만 내가 책임을 진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회사가 망했다. 그럼 50만원치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지 70만원, 100만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분을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죠. 누구든지. 그리고 많은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단서조항은 있겠죠. 단서조항. 우리 기업이 공신력 있는 기업이야지 사람들한테 뭐 팔아도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공신력 없으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금을 조달받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내가 돈을 모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상증자라고 해요. 유상증자. 네. 자, 돈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돈이 왜 필요하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돈이 필요할까요? 물론 처음에 창업할 때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영업을 하면서 어떨 때 돈이 좀 필요할까요? 대규모 돈이. 그렇지. 신제품 개발할 때 지금 뭐 새로운 기계를 사야 된다든지 뭐 그럴 때 또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제조업이다. 새로운 부지를 사거나 아니면 해외에 지사를 차린다거나, 그죠? 그런 거는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뭘까요? 뭔가 건설적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지만 어떨 때도 돈이 필요해요. 응? 어떨 때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 빚을 갚아야 돼요. 자, 1년 내에 내가 상환해야 되는 빚을 뭐라고 했죠? 유동부채라고 했죠. 유동부채가 지금 3개월 만기 지금 10억짜리 대출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영업이 안 돼서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주들한테 요것만 넘기면 우리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증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거는 돈을 받아서 주주를 늘리는 그런 활동이 긍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주식과 사채 차이는 뒤에 또 한번 얘기할 테니까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요. 부채인데요. 자, 부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랑 똑같아요. 은행에 돈 빌리면 뭘 내야 되죠? 이자를 내야죠. 그죠? 자, 이자를 못 갚으면 파산.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언제까지 갚으라고 했어요?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빨간 딱지 붙는 거예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있죠? 유형자산, 돈 낼 만한 거. 그런 거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지가 있다. 그러면 너 돈 안 갚았지? 이 부지 정부에서 가져갈게요. 그래서 경매 때려서 그 돈 회수하는 거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주택관리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부채를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실이득이 있는데 여기 법인세 절감 효과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잘 보세요.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부채를 통해서 법인세를 절감한다.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알아야 돼요. 자, 손익계산서. 자, 처음 뭐죠? 매출, 그 다음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그 다음 판관비, 뭐죠? 영업이익. 여기서 이어갈게요. 자, 영업이익에서 그 다음 뭘까요? 영업 외 수익 혹은 비용이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야? 법인세 차감전 수익이죠. 순수익, 그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 우리가 부채는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이자를 5만원 냈다고 쳐봐요. 자,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될까? 5만원의 이자를 냈어요. 자, 차변은 뭘까요? 아, 대변부터 할까? 대변? 대변은 내가 5만원을 냈죠. 뭘 냈어요? 현금을 냈죠. 그러면 현금 5만원 이렇게 돼 있죠. 5만원을 낸과 동시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그죠? 5만원 이렇게. 자, 그럼 이 이자 비용은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비용 중에 어디에 포함되냐? 어디에 포함될까요? 네, 여기 포함. 일반적으로 금융 비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영업외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세분화하면 뭐 이자 비용,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외 비용에 포함되는데 왜 법인세를 차감할 수 있냐? 자, 법인세는 여기 순수익이라는 법인세 차감전 순수익이에요. 법인세 차감전 순수익 곱하기 법인세율로예요. 법인세율. 그럼 얘가 작아지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죠? 법인세 차감전 수익이 작아지면 법인세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맞아요? 영업 외 비용이 증가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수익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비용이 증가하면 순수익은? 여보세요? 정신 차리고 보자. 자, 다시 여기서 해볼까? 이자 비용 영업 이익.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수익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러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죠? 법인세도 줄어들죠. 이해돼요? 부채를 내가 빌렸는데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이자를 내는데 왜 갑자기 법인세가 줄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럼 기업은요, 딱 그냥 들었을 때 자본은 이자를 내야 안 내요? 투자 받아서 우리가 돈을 얻으면 이자를 안 내죠. 그죠? 근데 부채는 이자를 내죠.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돈을 둘 다 빌릴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걸 빌릴 거예요? 당연히 투자를 받는 게 낫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죠? 하지만 현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법인세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거든요. 법인세율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기업이 큰 기업일수록 법인세를 많이 내겠죠. 맞아요? 그러면 구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 이상이야. 그럼 법인세율이 10%. 자산이 100억 이상이야. 그러면 법인세율이 30%.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 걸려있는 것들 있죠? 걸려있는 거. 내가 법인세를 조금만 줄이면 내가
30% 낼 걸 10%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부채를 빌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부채랑 자본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자를 내야 되니까 부채를 피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또 그리고 부채를 빌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부채를 빌리면 이자를 내는데 이자가 만약에 연 이자가 5%예요. 근데 내가 1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1년에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예요? 500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1억을 잘 투자를 해서요. 투자해가지고 연수익률이 10%야. 연수익 10%. 그러면 1억에 10%니까 나 얼마 벌어요? 1000만 원 벌잖아. 그럼 난 실제적으로 1억을 빌려서 얼마를 실제적으로 얻었어요? 500이라는 돈을 남겼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부채라는 게 이자를 내서 좀 두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이 부채는 굉장히 좋은 툴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그런 아픈 경험 있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식을 이제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막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 부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그 배경이 돈을 빌려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기업의 생리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부채는요 어떤 형식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차입금이랑 사채.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입금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 둘 다 똑같이 돈을 받는 거예요. 자, 부채니까 뭘 줘야 되겠어요? 차입금이든 사채든 뭘 줘야 되겠어요?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줘야죠. 그죠? 차입금은 누구한테 준다? 은행한테 준다. 사채는 누구한테 준다? 사채를 구매한 일반 대중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차이 알겠죠? 차입금은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린 거, 사채는 대중들에게 내가 이자를 주는 거. 그래서 이 사채라는 거를 우리가 볼 때 신용 등급처럼 좋은 기업에서 사채를 발행했다 라고 하면 AAA. 근데 조금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이제 BB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져요. 사채도. 그러면 이 사채 등급에 따라서 주는 이자율도 다르겠죠. 이자율. 차입금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시중금리라는 거 들어봤어요? 시중금리. 돈을 별로 안 빌리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은가 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하면 이제 돈을 빌리게 될 텐데 사실 기업이 아닌 이상 사채를 발행할 리는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릴 텐데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면 그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 이자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그렇게 5% 10% 이렇게까지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은행과 같이 메이저 은행과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은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그냥 1금융권 내에서는 이자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시중금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장에서 이제 정해진 금리를 말하는데 그게 큰 차이가 없는데
사채는요, 이 등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천차만별이에요. 막 1%부터 막 15%까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와, 15%? 1억에 15%는 얼마야? 1,500이죠? 와, 1억 투자해서 1,500만, 오, 괜찮은데? 한번 투자해볼까? 지금 금리, 이런 거죠. 은행의 금리가 지금 3%야. 3%에 1억 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15% 넣으면 괜찮은데? 한 1,000만 원 내한테 떨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돈이 궁해지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채는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발행하는 기업이 망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15% 준다고 했는데 회사 망하면 끝이지 못 받아요. 아, 물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금액이 크다 라고 하면 그 기업이 이제 파산해서 유형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할 때 여러분들이 상환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끽해봐야 뭐 5천만 원 1억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준다? 안 쳐요. 자, 이 차입금과 사채의 차이 알겠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돈을 차입하는 거는 차입금과 사채로 구분이 되고 갚아야 되는 시점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는 여러분들이 매달 쓰고 갚아야 되는 카드값 같은 거예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야. 1년이 아니죠. 한 달 안에 갚아야 되는 거. 그리고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거. 주택담보대출. 여러분들 이제 주택이 한 5억에서 7억 정도 하잖아요. 창원에 괜찮은 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1년 내에 못 갚지. 그러면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말이야. 네. 그런 것들은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기업 입장이라면 현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겠어요? 부채가 올 텐데 단기면 은행에서 단기로 내가 돈을 빌렸으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계정이 적힐 거고 은행에서 장기로 주택담보대출 받았으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럼 문제에 따라서 이게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계정도 달라지죠. 그리고 누구한테 빌렸는지에 따라서도 계정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거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채와 관련해서는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우리 전에 한번 이거 이야기했죠. 유동비율. 내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랑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 그 비중을 보는 게 유동비율이에요. 그럼 얘가 크면 클수록 뭐겠어요?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좋다 나보다? 굿. 자, 그러면 얘가 50이고 얘가 50이에요. 그러면 얼마죠? 유동비율은 1, 100%죠? 이게 괜찮은 수치일까요? 100% 괜찮을까요? 산업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최소 200% 이상은 돼야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동비율은. 자, 그리고 또 부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부채 비율. 자기 자본의 총 부채. 자, 부채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재무 안정성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그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안정성 비율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요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몇 번일까요? 본인이 183 이상이다. 180 이상이다. 180. 그럼 갈 때 저 시계 좀 똑바로 돌려주세요. 저 시계가 지금 돌아가 있거든. 의자 좀 올려가지고 좀 돌려주고 하세요. 살짝. 지금 약간 몸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몇 시인지 시계 좀 돌려주세요. 답은 유동 비율에 대한 개념 알면 되죠. 답은 4번. 유동 자산, 유동 부채만 알면 되잖아. 그치? 2분의 4. 200%. 쉽죠? 이렇게는 문제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는 안 나오죠, 절대. 알죠? 자, 다음은 자본. 자본은요, 주주들로부터 저당한 건데 상환 의무가 없죠. 그래서 뭐 부채 안 내도 되니까 괜찮은데, 단점은 소유 지분이 희석된. 요거 학생들이 많이 좀 의아해 하는데 요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주주들은요, 말 그대로 회사의 주인이잖아? 그럼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기업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경영을 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메일 쓸까요? 전화할까요? CS에 전화해가지고 저기요 CEO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아니죠.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주주총회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 여러분들 1년 동안의 저희 성과는요 이렇고요. 주인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기업이 왜 그래야 되죠? 기업의 주인, 그걸 좀 고급스러운 말로 무슨 책임? 수탁 책임이 있으니까. 너무 옛날 얘기예요. For a long time 뭐야?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수탁 책임. 수탁 책임이 있으니까 자, 주인님 저희 올해 열심히 일했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잘했죠? 자, 공티팡팡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건 좋은데 배당금을 줘야지 주주들이 그래 열심히 했구나. 배당금 두둑히 줬구나. 내가 투자한 보람이 있죠. 근데 배당금이 없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배당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불만들을 주주총회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아무리 압박을 받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듣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안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안타까운데요. 안 줄 수 있어요. 의무가 없어, 기업이. 자, 기업 입장에서 더 크리티컬한 건 요거예요. 배당금도 배당금인데 소유 지분이 희석된. 자, 요거는 제가 예시를 드려볼게요. 총 A라는 기업이 100주가 있고요. 100주가 있고 제가 50주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51주라죠. (100주) 중에 제가 51주를 갖고 있고 나머지가 49주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주식수의 51%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사회도 결정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경영권을 제가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야, 유상증자 하자. 돈을 더 받고 주식을 더 불리자. 그래서 200주 100주에서 100주를 더
발행하고 돈을 더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맞아요?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이 케이스에서는 51% 갖고 있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100분의 51 했죠. 분모는 총 발행된 주식 수잖아요. 자, 지금 200주가 되었을 때 나의 비중은 얼마 돼요? 200분의 51. 거의 4분의 1이죠. 약 4분의 1이게 25%겠죠. 그럼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주식을 무조건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막 발행을 하면 내가 경영권을 잃어버린다. 자, 그래서 중소기업, 그러니까 창업한 기업이 처음에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 스타트업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죠. 그럼 투자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받는 대신에 우리의 지분을 준단 말이야. 20%, 30%. 그럼 나중에 우리 회사가 잘 됐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때 산 거 5만원에 사셨죠? 5만원에 사신 거 제가 그때 한 10배 해가지고 줄 테니까 다시 되파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 무슨 소리야 30배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30배를 주고 내가 사야 그 회사를 내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알죠? 스티브 잡스가 뭐 만들었죠? 애플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것 때문에 잘렸어요.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경영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외부 이사회들이 야 지금 스티브 잡스 일 잘 못하는 것 같다. 쟤 자르자 해서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 투자를 받아서 돈을 얻는 게 굉장히 양날의 검이에요.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돈만 주고 이자만 주고 땡치는 게 좋지. 내가 만든 회사를 내가 잘린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스타트업과 관련된 한번 영화나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냐면 그 뭐지? 빅뱅 맞나? 빅뱅 티어리인가? 빅뱅 이론인가? 알아요 혹시? 미국 드라마? 빅뱅 이론이나 뭐 스타트업과 관련된 한번 드라마나 그런 거 보시면 CEO들이 막 토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투자금을 받았는데 자기가 성공 못할까봐 너무 긴장돼가지고 막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막 토한다니까. 구토가 일어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왜냐면 내 회사를 잃어버릴까봐 그 불안감에 그 투자자들이 막 토하고 막 공황장애 오고 막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자본을 얻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유 지분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다. 제가 좀 너무 사설을 많이 해야겠나봐. 자, 정리하면요. 재무활동은 돈을 빌리는 건데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게 있고 투자자를 통해서 빌리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자본금 말 그대로 주주가 납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본 잉여금은 뭐냐?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여러분들 기억나요? 어디서 온 거죠 얘는? 손익계산서에 어디서 온 거죠? 이익잉여금. 그렇죠.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슝 온 거죠. 그죠? 뭘 빼고? 당기순이익에서 뭘 빼고 온 거예요? 배당금. 그렇지. 줄 건 주고, 그치? 주주들한테 줄 건 주고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자본은요
자본과 관련된 거래를 통해서 구성된 것과 영업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 요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예전에 한번 봤으니까 자본금이랑 자본잉여금만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자본금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에는 액면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한 주당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액면금액이 있어요. 그 액면금액이 있는데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된 주식수가 자본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개가 주식이 발행됐다. 그러면 10,000원이 자본금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액면금액을 1,000원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랑은 달라요. 주식이 한 주에 1,000원짜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1,000원보다는 더 크게 가치를 가진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000원짜리가 실제 시장에서는 5,000원에 거래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주당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죠? 4,000원만큼 차이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자, 개당 5,000원이니까 만약에 얘는 지금 얼마야? 5,000원짜리가 10개니까 50,000원이죠. 자본금이랑 실제로 내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금액과의 차이, 그게 바로 뭐냐면 자본잉여금. 자, 50,000원 빼기 10,000원이 자본잉여금, 40,000원이 자본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가로 지금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요건 액면가, 1,000원은 액면가. 액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현실에서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1,000원짜리가 500원에 팔릴 수도 있겠죠. 현실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50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할인이 될 거죠. 그랬을 때는 이거를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여기 할인 발행과 관련된 금액. 이거는 설명하면 좀 너무 기니까 일단 요거는 그냥 요 할인 발행은 그냥 넘어갈게요. 할증만 봅시다. 할증만. 할인은 사실 별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본 과정에서는 할증 발행만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자, 5,000원짜리 액면가가 있는데 얘는 만약에 한 개 주식이라고 하면 자본금이 5,000원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7,000원이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이 자본잉여금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고, 자, 이익잉여금은 넘어가고. 자, 이 문제만 좀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BC 기업이 있는데 자본 계정이다. 자본금, 보통주 우선주 해야 되겠다. 이거 풀려면 보통주 우선주. 자, 아까 우리 주식 있다고 했죠? 주식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주랑 우선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선주는요, 의결권. 그러니까 주식을 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주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뭐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주는 그게 없어요. 그럼 주식 왜 사죠? 배당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망했을 때 보통 주에 있는 주주보다 돈을 먼저 상환받을 수 있어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발언할 수 있는 이 의결권이 중요한지
아니면 의결권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데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통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우선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반드시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뉴스를 보시다가 우선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구나. 돈은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를 다 더한 금액이 자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예제 한번 볼게요. 자, ABC 기업 자본 계정이다. 보통주 자본금 120, 우선주 자본금 50, 주식 발행 초과금 보통주는 80, 우선주는 30. 자, ABC 회사는 보통주를 1000주 발행했다. 주당 평균 발행 가격은 얼마냐? 일단 지금 보통주를 물어봤죠, 보통주. 그죠? 자, 그럼 보통주가 지금 요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 내가 보통주와 관련된 금액, 자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120만 원 더하기 80만 원 하면 얼마죠? 200만 원이죠. 몇 주를 발행했대요? 1000주. 그러면 주당 가격은 얼마야? 2,000원. 쉽죠? 네. 자, 우선주 발행 가격이 주당 1,000원이다. 몇 주나 발행됐을까?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얼마겠나? 답은? 자, 주당 1,000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선주 봅시다. 우선주는 지금 총 얼마야? 80만 원이죠. 몇 주로 나누면 1,000원이 된다. 요거잖아. 그죠? 물음표는 얼마야? 800.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자본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 자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배웠는데, 자본이랑 부채. 자, 결국에는 우리 재무활동과 관련해서는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죠? 돈을 조달하는데 부채의 장점과 단점, 자본의 장점과 단점,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주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주랑 우선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이해하시고, 자, 할증 발행되면 뭐가 발생한다? 자본 이윤음이 발생한다. 알겠죠? 그러면 자본금은 뭐 곱하기 뭐다?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된 주식수. 그 정도 좀 기억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